스크린 위에서 그는 중력을 거스르며 허공을 가르는 불사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악당을 단숨에 제압하고 2층 높이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던 대한민국 액션의 황제 용팔이. 관객들은 그 강철 같은 주먹에 환호했지만 정작 그가 신은 번쩍이는 가죽 구두 속에서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뇨병마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발끝을 검게 썩게 만들던 그 순간에도 그는 촬영을 멈추지 않기 위해 괴사된 발가락을 잘라내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고통보다 배우로서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남자 박노식.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를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깎아 필름에 새겨 넣은 그 피 맺힌 마지막 투혼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숨쉬고 싸웠던 시대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박노식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억눌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휴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거리는 실직자들과 전쟁 미망인 그리고 구두 닦기 소년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마다 주먹들이 활개쳤고 공권력은 아직 대중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회 저변에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었지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대중문화, 특히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만큼은 현실의 굴욕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복잡한 논리나 지루한 설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악한 놈들을 시원하게 박살내고 약한 여인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단순하고 강력한 영웅. 내일 당장 굶을지라도 오늘만큼은 비굴하지 않은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진짜 사나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박노식이라는 인물은 시대의 부름에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 1930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난 그는 태생부터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항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동시에 거친 뱃사람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해방 전국의 혼란, 그리고 여순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소년 박노식의 내면에는 강인한 생존 본능이 깊이 뿌리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한국 남성들의 평균 체격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노식의 풍채는 어디서나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가슴과 두꺼운 목,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은 그가 배우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를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엘리트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바닥에서 굴러먹으며 몸으로 체득한 날거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영화계에 입문한 그가 처음부터 주연을 꿰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역 시절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 서 있어도 관객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덩치 큰 남자는 누구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멜로 영화의 유약한 남자 주인공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바위산이 움직이는 듯한 중량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장르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액션 영화는 지금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정교한 기술과 자본의 산물이라면 당시 한국의 액션 영화는 배우들의 맨몸이 전부인 그야말로 육탄전의 예술이었습니다. 와이어 액션도 컴퓨터 그래픽도 안전한 매트리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감독이 큐를 외치면 배우들은 흙바닥을 구르고 유리창을 깨고 2층 높이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진짜 싸움이 카메라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은 박노식에게는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몸을 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몸을 던져 부딪힐 때 느껴지는 고통과 충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액션 스타였던 장동위, 황해, 허장강 등과 함께 소위 액션 군단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박노식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습니다. 장동위가 묵직하고 중후한 보스키즈를 가졌고 허장강이 날카롭고 비열한 악역의 미학을 보여줬다면 박노식은 그야말로 활화산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였고 관객들은 그 위험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액션 스타일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무술 동작보다는 묵직한 주먹 한 방, 상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는 괴력, 그리고 수십 명의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저돌성. 이것이 박노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맞아서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는 남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당시 한국 남성들이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낮에는 상세게 굽신거리고 가난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했던 수많은 가장들은 극장에서 박노식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박노식이 스크린 속에서 악당의 턱주가리를 날릴 때 관객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가난과 부조리가 함께 날아가는 듯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억눌린 시대의 분노를 대변하는 샤먼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가 경제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절 개인의 희생은 미덕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시절 박노식의 터질 듯한 근육과 땀방울은 그 자체로 노동하는 남자의 숭고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펜대를 굴리는 인텔리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세상을 바꾸는 행동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중이 환호했던 그 강인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노식의 연기에는 묘한 페이소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지만 어딘가 외워 보였고 거칠지만 속정 깊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당을 때려 눕히고 돌아설 때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그것은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먹에 환호했지만 사실 그의 눈빛에 위로받았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참고 산다. 너희도 버텨라. 그가 온몸으로 웅변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박노식이 단순한 액션 배우를 넘어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와도 결코 그를 대체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박노식은 다작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1년에도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에서 멜로 영화의 조연을, 오후에는 경기도의 채석장에서 액션 영화의 주연을, 그리고 밤에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또 다른 영화를 찍는 살인적인 스케줄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시스템은 정은대적이어서 인기 배우 한 명에게 수많은 제작사가 매달리는 구조였습니다. 박노식이 나오면 무조건 흥행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자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는 그에게로 몰렸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밀려드는 스케줄 속에서 그는 쉴 틈 없이 자신을 소모했습니다.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촬영장을 누볐습니다. 어쩌면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로서의 전성기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그리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과도한 열정이, 그 멈추지 않는 질주가 훗날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화려했던 1960년대의 태양 아래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어가고 1970년대가 다가오던 무렵, 박노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리고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운명적인 캐릭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분신이자 또 다른 이름, 용팔이였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은 변화의 급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공장의 굴뚝에서는 24시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몰려든 수많은 젊은이들은 낯선 도시의 냉대와 싸워야 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이 꽉 막힌 현실의 체증을 뚫어줄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효천 감독의 영화 팔도 사나이가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박노식은 운명과도 같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며 의리와 주먹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는 사내, 용팔이의 원형이었습니다. 사실 용팔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박노식만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노식이 그 옷을 입는 순간 캐릭터는 생명을 얻고 펄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에 적힌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살, 그리고 그가 살아온 거친 인생의 경험을 모두 끌어와 캐릭터에 불어넣었습니다. 아따 성님,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는 단순한 지방색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소외받고 억눌려 있던 지방 출신 사람들의 서름을 대변하는 목소리였고, 서울 중심의 엘리트 문화에 날리는 통쾌한 방역이었습니다. 박노식의 사투리는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표준어보다도 강력하고 호소력 짙은 무기였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 열광했습니다. 극장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스크린 속 박노식의 악당을 걷어찰 때마다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통쾌해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인 용팔이 시리즈가 기획되었습니다. 돌아온 용팔이, 용팔이 상경기, 운전수 용팔이. 제목에 용팔이만 들어가면 흥행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박노식은 이제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용팔이라는 캐릭터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007 제임스 본드도 아니었고, 홍콩 영화 속의 비장한 협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나 촌스러운 양복을 걸치고
때로는 벙거지 모자를 눌러쓴 채 시장통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형님, 삼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약한 상인이 깡패에게 텃세 당하는 꼴을 못 보고 시골 처녀가 서울 놈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따위는 용팔이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뒤질은 나중에 생각하는 그 무모한 정의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의 촬영 현장을 회상하는 원로 영화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박노식의 용팔이 연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짜였어요. 액션씬을 찍을 때 합을 맞추긴 하지만 감정이 고조되면 진짜로 주먹이 나가기도 했죠. 상대 배우들이 겁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턴트맨이 주저하자 비켜 하고 소리치더니 본인이 직접 몸을 날리셨어요. 온몸에 파편이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괜찮아 찍어 라며 껄껄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노식은 리얼리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관객을 속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카메라의 눈을 속여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적인 영의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짜 땀방울과 진짜 고통이 담긴 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돈을 내고 극장을 찾아준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용팔이 시리즈의 액션씬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질은 화려한 무용이 아니라 처절한 난투극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옷이 찢어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거친 싸움. 그 속에서 관객들은 진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잘 짜인 각본 속의 가짜 싸움이 아니라 마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싸움 같은 긴장감이 스크린을 뚫고 나왔습니다. 용팔이 신드롬은 극장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박노식의 흉내를 내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요즘 세상엔 용팔이 같은 놈이 필요해라며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워주는 산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많습니다. 지방 촬영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촬영장에 동네 건달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며 촬영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분장을 하고 있던 박노식이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시끄러워서 연기를 못하겠구만. 니들은 못하는 놈들이여.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던 그 용팔이가 눈앞에, 그것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건달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결국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무용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 영화 최초로 스타 시스템의 위력을 증명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 걸리면 극장 앞에는 장사진이 쳐졌고 안표상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계 최고의 블루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작은 배우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인기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배우의 이미지와 육체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박노식은 1년에 수십 편의 영화를 찍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용팔이가 되었다가, 밤에는 독립군이 되었다가, 새벽에는 형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쉴 틈 없는 스케줄은 강철 같았던 그의 몸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부상은 일상이었습니다. 삐고 부러지고 찢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노식이 아프다는 소문이 나면 제작사들은 불안해했고 관객들은 실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촬영장에 나갔고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불규칙한 식생활과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잦은 술자리였습니다. 당시 영화계의 분위기는 술 잘 마시는 게 남자다운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동료들과 어울려 밤새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휴식이었습니다. 박노식 역시 호탕한 성격 탓에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체구만큼이나 주량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당뇨병은 부자병이라고 불리며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오줌에 당이 좀 섞여 나오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노식 역시 자신의 강인한 체력만을 믿고 초기 증상들 무시했을 것입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신호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그저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렇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가 만약 이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을 돌아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대중의 환호는 달콤한 마약과 같아서 그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는 용팔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1970년대 초중반. 박노식은 천하를 얻은 듯 했지만 사실 그는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불사신이었지만 현실의 그는 병마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분장실의 거울 앞에 선 박노식은 전혀 다른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하무적 용팔이었지만 속은 서서히 무뎌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박노식의 연기 인생은 가장 기이하고도 처절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는 여전히 천하무적의 용팔이었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서의 그는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중환자였습니다. 당뇨병이 가져온 재앙, 족부 괴사가 본격적으로 그의 발을 덮친 것입니다. 족부 괴사는 당뇨병 환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막힌 발가락 끝세포가 죽어 검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살이 썩는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한계치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박노식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우로서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액션 배우가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은 곧 폐기 처분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괴사가 진행되는 바를 누구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무좀이 좀 심해졌다거나 촬영하다 발을 삐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썩어가는 발을 소독했습니다. 검게 변해 감각이 없어진 살점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을 배신한 육체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당시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대기실 근처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요즘 박 선생님이 발을 저는 것 같다. 살이 썩는 냄새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박노식은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 진한 향수를 뿌리거나 소독 냄새가 진동하는 파스를 온몸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박 선생님이 워낙 깔끔하셔서 향수를 좋아하시나 보다. 혹은 액션을 많이 하시니 파스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라며 넘겼지만 예민한 몇몇은 그 냄새 뒤에 숨겨진 죽음의 기운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촬영장에서 보여준 광기에 가까운 행동들입니다. 괴사가 진행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평소 신던 구두가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걷기는커녕 병원에 입원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노식은 촬영 스케줄을 펑크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어오른 발을 억지로 구두에 집어넣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아 억지로 압박한 뒤 딱딱한 가죽 구두를 신는 과정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두 뒤꿈치를 꺾어 신거나 더 큰 치수의 신발을 구해 깔창을 여러 개 깔아 신었습니다. 억지로 구겨 넣은 발에서는 피와 고름이 터져나와 양말을 적셨지만 겉으로는 반짝이는 구두가 그 참상을 가려주었습니다. 액션, 큐. 감독의 외침과 함께 박노식은 뜁니다. 썩어가는 발로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상대를 걷어찹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충격은 뇌를 관통하는 듯한 격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 것을 봅니다. 관객들은 그것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당을 향한 분노의 표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아파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어서 짓는 본능적인 고통의 일그러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그가 구두를 벗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본 후배가 형님, 발 좀 편하게 하시게 신발 좀 벗으시죠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노식은 버럭 화를 내며 남이사 신든 벗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후배들에게 다정했던 그였기에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신발을 벗었다가 피 젖은 양말이 보일까봐 그리고 한번 벗으면 부어오를 발 때문에 다시는 신발을 신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화는 후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설처럼 떠도는 그러나 너무나 끔찍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괴사된 발가락을 스스로 혹은 병원에서 몰래 절단하고 곧바로 촬영장에 복귀했다는 일화입니다. 의학적으로 괴사된 부위는 절단해야만 폐혈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노식에게 입원은 곧 촬영 중단, 나아가 계약 파기와 배우 은퇴를 의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병원을 찾아가 촬영이 급하니 일단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꿰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도 안 된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박노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처치만 받은 채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로 혹은 진통제를 한 웅큼 삼키고 다시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액션화를 싣는 그 모습. 그것은 인간 승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파괴에 가까운 처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학대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기저에는 박노식은 강하다라는 스스로가 만든 신화에 갇혀버린 한 인간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약한 박노식을 보여주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용팔이가 발가락이 썩어서 휠체어를 탄다는 뉴스가 나가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강한 남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괴사는 점점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눈에 띄게 불편해졌습니다. 영화 속 그의 액션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았습니다. 편집 기술과 대역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리고 있었지만 눈썰미 좋은 관객들은 용팔이도 이제 늙었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박노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늙어서가 아니라 아파서인데,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서인데,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술로 달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술은 다시 혈당을 높이고 병세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며 한국 영화계의 트렌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댁은 안소영 등이 주도하는 에로티시즘 영화가 유행하고 젊은 청춘 스타들이 부상했습니다. 투박한 주먹 액션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육체의 붕괴. 이 이중고 속에서 박노식의 싸움터는 촬영장에서 병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사람들은 그를 노익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익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그리고 존재 증명을 위한 피투성이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이제 박노식의 병은 단순히 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을 갉아먹던 당뇨병은 이제 더 깊고 은밀한 곳, 바로 생명의 정수기라 불리는 신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우리 몸이 배출해야 할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피가 독으로 변해 온몸을 돌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배우에게 얼굴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하지만 요독증이 찾아오면 그 창문은 검게 그을립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얼굴과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 찾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박노식은 낯선 남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다부진 근육과 건강한 구릿빛 피부로 사랑받았던 그에게 흑빛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은 받아들이기 힘든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혈액투석.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온몸의 피를 기계로 돌려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날아다니던 용팔이가 좁은 침대에 묶여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활동적인 그에게 이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그리워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다시 배우 박노식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비록 주연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는 단역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박노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박중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중유 씨를 유쾌하고 카리스마 있는 배우로 기억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그는 박노식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방황하던 청춘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에게 든든한 배경이자 동시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박노식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나 전라도 아버지들처럼 그는 칭찬보다는 호통이 먼저였고 따뜻한 위로보다는 엄한 훈육을 앞세웠습니다. 특히 자신이 걷고 있는 배우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들이 그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배우가 겉멋만 들어서 되는 줄 아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그는 아들에게 혹독했습니다. 자신의 후광을 입어 쉽게 데뷔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중유 씨는 긴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충무로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단역을 전전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박노식은 그런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노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바심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놈이 자리 잡는 걸 봐야 하는데 투석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직 여물지 못한 아들이 이 정글 같은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여나 박노식의 아들이라는 기대치에 눌려 좌절하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중유 씨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퉁퉁 부은 얼굴과 힘겨운 숨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아들에게 술 한 잔을 청하곤 했습니다. 중유야, 앉아라.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은 부자. 하지만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몸이 망가진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입에 대는 신용만 하거나 물을 채워 마셨습니다. 니는 내보다 더 큰 배우가 돼야 한다. 알겠나? 술기운을 빌려 뱉어내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못다한 꿈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천하무적 용팔이가 아니라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며 박노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던 그가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점차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방송에 출연해도 예전의 그 당당하고 쩌렁쩌렁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모습, 대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박노식이 저렇게 되다니.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동정받는 것을 가장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육체의 붕괴 속에서도 그의 정신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영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후배들의 연기를 모니터링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병원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충무로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누워있던 그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몸이 이래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평생 강한 척, 무서운 척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박노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1994년, 1995년. 박노식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는 가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슬픔과 혼란을. 그래서 그는 단 하루라도 더 버티려 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장은 기능을 거의 멈췄고 독소는 뇌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증은 전신을 공격했습니다. 시력이 흐릿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혼미한 상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는 어김없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여보, 중유는 촬영 갔어요. 그래, 잘해야 할 텐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 박중유의 매니저이자 멘토를 자처했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단역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 힘겨운 눈을 비비며 TV 앞을 지켰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박노식의 투병 생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액션 키즈, 세대의 종언을 알리는 서국과도 같았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맨주먹으로 세상을 돌파했던 그 야성의 시대가 이제는 병들고 노쇠하여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995년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3월을 지나 거리마다 벚꽃망울이 터질 준비를 하던 4월. 세상은 생명력으로 꿈틀대고 있었지만 서울의 한 병원 병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호랑이 박노식의 포효가 잦아들고 대신 가쁜 숨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과 당뇨 합병증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영화 속에서 수없이 상대했던 악당들처럼 그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액투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독소에 오염된 피는 그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고 강철 같았던 근육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그 떡 벌어진 어깨와 두꺼운 목, 상대를 압도하던 그 육체미는 이제 낡은 필름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켜보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더욱 미치도록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4월 2일 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영화계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 형님이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뇌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노식은 불사신이었으니까요. 칼에 찔려도 총에 맞아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 악당을 처단하던 용파리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 4월 3일. 하늘도 무심하게 맑았던 그날, 박노식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5세.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한창 활동할 나이이고 심지어 당시로서도 너무나 이른 작별이었습니다. 쌓이는 요독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 평생을 뜨겁게 불태웠던 심장이 마침내 멈춰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박중유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박중유 씨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간 듯한 공포와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박노식의 부고가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V뉴스에서는 긴급뉴스로 액션스타 박노식 별세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신문들은 일제히 그의 부고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들은 마치 자신의 형님이나 친구를 잃은 듯 허망해했습니다. 용팔이가 갔다니 그 시절 우리를 참 신나게 해줬는데. 포장마차와 술집에서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박노식의 영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추억담이 안주처럼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날을 위로해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들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최무룡, 신성일, 남궁원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부터 이름 없는 단역 배우들과 스턴트맨들까지 수많은 영화인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액션 배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사나이의 대명사였던 그들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노식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술 한잔 하자고 했잖아. 투박하고 거친 그들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박노식의 죽음은 단순히 한 동료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피땀 흘려 만들었던 한국 액션 영화의 낭만 시대가 영원히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맨주먹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던 그 야성의 시대는 이제 박노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하던 아들 박중유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의 영정을 지키는 그는 아직 세상에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에게 자네가 아버지 목까지 해야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다는 뼈아픈 후회만이 가슴을 찔렀을 테니까요. 영결식 날, 수많은 팬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가 병원을 빠져나갈 때 누군가가 용팔이 만세를 외쳤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카메라와 조명은 없었지만 그 어떤 영화의 엔딩 씬보다도 슬프고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박노식은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흙이 덮이고 비석이 세워지는 동안 사람들은 그가 남긴 유산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800여 편의 영화, 필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독재,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억눌려 살아야 했던 한국 남성들에게 자존심이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주먹 하나와 의리만 있으면 세상에 당당할 수 있다는 판타지.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버티게 해준 정신적인 진통제였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박중유 씨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거대한 그늘이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그 그늘이 사라지자 뜨거운 태양볕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동안 아버지의 영화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여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박노식 아들이라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시선들은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를 둔 이 세 연예인들이 겪는 숙명적인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박노식의 죽음 이후 충무로에는 묘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와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박노식 특유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눈빛에 담긴 진짜는 흉내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더 그리워했습니다. 세련되고 매끈한 액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툭하지만 사람 냄새나던 박노식의 액션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남기고 간 아직 다 피우지 못한 불씨가 아들 박중유의 가슴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생명과 맞바꾸며 지키려 했던 그 자존심과 영이혼.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노식 사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그 속에서 아들 박중유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무게를 견뎌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영웅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산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4월 거인 박노식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세상은 무심하리만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그의 부고기사는 며칠 뒤 다른 가십거리들로 덮였고 충무로의 영화판은 새로운 스타와 새로운 돈을 쫓아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가끔 박노식만한 배우가 없었지라며 추억을 씹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전설은 박제되어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냉혹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박중유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하늘이었고 땅이었으며 그가 숨쉰 연예계라는 정글의 유일한 가이드였습니다. 그 가이드가 사라진 숲에서 박중유는 방향을 잃은 채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박중유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박노식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인지도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질식시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그를 박중유로 보지 않고 리틀 박노식으로 대했습니다. 아버지, 밥만큼만 해도 성공할 텐데. 눈매는 닮았는데 아버지만 한 카리스마가 없어. 방송국 PD나 영화 제작자들은 그를 캐스팅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박중유에게서 제2의 용팔이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중유는 박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른 개성을 가진 조금 더 유쾌하고 섬세한 감각을 지닌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다름을 부족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나 크고 짙어서 아들이 피우려는 작은 불꽃마저 삼켜버리는 듯했습니다. 박노식이 떠난 90년대 후반은 박중규에게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아이 MF 외환위기는 연예계에도 찬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방송국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단역, 조연, 예능 프로그램의 패널.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어떤 작품에 출연해도 아, 제가 박노식 아들이래 라는 수군거림만 남을 뿐 배우 박중규로서의 존재감은 좀처럼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자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요? 아버지 유언대로 더 큰 배우가 되어야 하는데 왜 저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시기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자괴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깎아가며 자신을 지지해 주었는데 자신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명성에 누가 되고 있다는 패배감. 이것이 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평범한 가장의 아들이었더라면 이렇게 비교당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중규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건넸던 그 간절한 당부. 중규야, 넌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를 옥죄는 사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배우 박중규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서는 날, 비로소 아버지에게 진정한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무명과 조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식 아들도 별 수 없구나 라는 말이 들려올 무렵 운명은 예고 없이 그에게 기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해, S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다하 드라마의 제작진이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종로 주먹패들을 다룬 이 드라마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기했던 바로 그 시대, 그 감성을 다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그에게 제안한 역할은 쌍칼. 김두한의 선배이자 종로 뒷골목의 낭만 주먹. 날카롭지만 의리 있고 싸움 실력은 물론 멋스러운 중절모와 코트핏을 자랑하는 캐릭터였습니다. 대본을 받아든 박중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칼이라는 캐릭터에는 아버지 박노식이 그토록 사랑했던 용파리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파리가 투박하고 거친 흙냄새, 나는 영웅이었다면 쌍칼은 조금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모던 보이의 감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역할이야말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동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쌍칼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중절모를 쓰는 각도, 코트 자락을 휘날리는 동작, 특유의 말투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연기를 흉내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에너지만을 가져와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했습니다.
드라마 방영이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초반 아역 분량이 지나고 성인 연기자들이 등장하면서 시청률은 수직 상승했고 그 중심에 쌍칼 박중유가 있었습니다. 저 배우 누구야? 연기 맛깔나게 잘하네. 박노식 아들 아니야? 와, 아버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중절모를 눌러쓰고 야, 김두한을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박노식의 향수를 느꼈지만 동시에 박중유라는 배우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바닥을 주름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형님, 쌍칼.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가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액션씬들은 아버지 박노식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면서도 훨씬 더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묵직한 돌주먹이었다면 아들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장악할 때마다 올드 팬들은 무릎을 쳤고 젊은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는 시청률 50%를 넘나드는 국민 드라마가 되었고 박중유는 데뷔 15년 만에 비로소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쇄도했고 CF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쌍칼 형님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공의 순간.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박중유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텅 빈 병실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박중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칼로 상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내 아들 장하다, 역시 내 새끼다 하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펑펑 울었습니다. 성공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쌍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캐릭터 속에 아버지 박노식의 영혼이 함께 숨쉬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액션 배우와 의리 있는 사나이의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받아 마침내 꽃피운 것입니다. 하지만 박중유의 성공이 단순히 아버지의 후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값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품에 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후 박중유는 영희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픈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쾌했고 당당했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보며 박노식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보다 배우 박중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가 영희 도중 짓는 특유의 표정이나 호탕한 웃음소리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옛날의 용파리를 봅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부자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대를 이어 흐르는 광대의 피가 얼마나 진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박노식이 떠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가 한국 영화사에 남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여전히 그 툭했던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를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한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아들 박중유가 드라마 일을 통해 화려하게 비상하던 2000년대 초반, 대중문화의 한편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고 열풍과 함께 1960에서
197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첨단 시 지와 세련된 미장센으로 무장한 웰메이드, 한국 영화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던 그 시기, 역설적으로 일부 시네필들과 젊은 감독들은 먼지 쌓인 창고 속에서 박노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필름통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이 지배하는 매끈하고 차가운 영상미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과 일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는 도저히 구현해낼 수 없는 어떤 온기 혹은 거친 질감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의 끝에서 그들은 박노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비디오 가게 구석이나 심야 케이블 TV 혹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박노식의 옛 영화를 접한 21세기의 관객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B라고 불리는 스크래치가 가득하고 사운드는 지직거렸으며 촌스러운 더빙 입모양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악한 화질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 그 원초적인 힘은 4K 초고화질 영상보다 더 강렬하게 망막을 자극했습니다. 현대 액션 영화는 정교한 계산의 산물입니다. 와이어를 이용해 중력을 거스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불가능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배우가 다칠 일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은 안전한 통제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박노식의 액션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면 상대방의 얼굴살이 밀리는 것이 보였고 그가 발차기를 하면 바지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에 흙먼지가 실제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진짜로 싸우고 있다. 저 추락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러한 날거드의 미학은 박노식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없던 시절 자신의 육체 하나를 제물로 바쳐 스펙터클을 만들어낸 장인이었습니다. 훗날 류승관 같은 액션 키즈 출신 감독들이 박노식 선생님의 액션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살기와 처절함이 있다고 극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가죽 장갑과 트렌치코트는 21세기의 시선으로 봐도 묘하게 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찰스 브론슨이나 프랑스의 알랭 들롱과 비교되기도 했지만 박노식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한국적인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양의 액션 영웅들이 쿨하고 시니컬하게 악당을 처리한다면 박노식의 용팔이는 울분을 토하며 때로는 엉엉 울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뜨거움, 그 촌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열정이 현대인들의 차가운 가슴을 다시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가 화면 속에서 보여준 그 초인적인 움직임들이 사실은 병든 육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당뇨병과 족부 괴사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박노식의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970년대 후반, 그가 절뚝거리며 걷는 장면이나 유난히 얼굴이 부어있는 클로즈업 샷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발차기를 하는 순간은 단순히 악당을 제압하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발가락을 갉아먹는 고통을 참아내려는 비명과도 같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장면은 연출된 긴장감이 아니라 신부전증으로 인한 실제 식은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노식의 후기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 영화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초월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행위 예술이자 삶에 대한 처절한 투쟁기처럼 보입니다.
예술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박노식의 액션이 기술적으로는 투박하고 어설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고통의 무게가 관객에게 전달되기에 그의 영인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필름에 새겨 넣었으니까요. 또한 박노식의 재조명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 영화 필름의 상당수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박노식이 출연했다는 800여 편의 영화 중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전성기에 찍었던 수많은 액션 활극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 곰팡이가 슬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그 필름들이 사라진 것처럼 박노식이라는 배우가 상징했던 그 시대의 가치들, 우직함, 희생, 의리, 그리고 맨몸의 투혼, 또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박노식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영화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계산 없이 자신을 던졌던 그 바보 같은 열정이 그리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박중유 씨가 방송에서 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후배가 다치면 업고 병원까지 뛰셨대요. 출연료를 못 받은 스태프들에게 본인 돈을 털어 밥을 사주셨죠. 이런 미담들은 그가 스크린 밖에서도 진정한 용팔이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는 강했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 했던 그의 넉넉한 품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1970 강남 등 박노식이 활약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건달이나 형사 캐릭터들은 알게 모르게 박노식의 유산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촌스러운 선글라스를 끼고 사투리를 쓰며 주먹을 휘두르는 모든 캐릭터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언제나 박노식이 서 있습니다. 그는 한국형 액션 캐릭터의 원형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할리우드의 갱스터나 홍콩의 느와르와는 구별되는 한국 특유의 깡과 정이 뒤섞인 캐릭터. 주먹질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악당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을 지닌 인물들. 이 모든 것이 박노식이 자신의 영희 인생을 통해 구축해놓은 토대 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의 박노식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당뇨병을 조기에 관리받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촬영했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더 멋진 영화들을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스크와 연기력은 국경을 초월하는 호소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연기했기에 우리는 그를 전설이라 부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매끄러운 영웅보다는 상처 입고 피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투박한 영웅에게 우리는 더 깊은 연민과 존경을 느낍니다. 이제 박노식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 박중유 씨도 어느덧 중견 배우가 되어 아버지의 나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극장에는 IMAX와 4D가 넘쳐나고 배우들은 블루 스크린 앞에서 보이지 않는 괴물과 싸우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진짜 땀 냄새, 진짜 거친 숨소리, 그리고 목숨을 걸고 카메라 앞에 섰던 배우의 그 비장한 눈빛. 우리는 그것을 박노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필름은 낡아가고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가 남긴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무대에 서는 아들의 몸짓 속에, 그리고 늦은 밤 유튜브를 통해 50년 전의 용파리를 보며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댓글 속에 박노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되찾아야 할 야성의 상징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그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야 임마, 사나이가 그렇게 맥없이 살면 쓰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박노식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그늘과 빛, 그리고 한 아버지의 사랑과 배우로서의 숙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어지는 그의 진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시간입니다. 모든 영화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려했던 액션도, 가슴 저린 멜로도 결국은 끝이라는 자막과 함께 암전 속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1995년 4월, 배우 박노식의 육체적인 삶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들은 극장 문을 나서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평생토록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박노식의 삶이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의 화려한 전성기와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 그리고 남겨진 아들의 이야기를 따라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유명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비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박노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뜨거운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노식은 아픈 아버지의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들은 박노식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혹은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병들어도 나 아프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도리이고 가장의 무게라고 배웠으니까요. 박노식이 썩어가는 발가락을 붕대로 감고 억지로 구두를 신었던 그 미련한 행동은 어쩌면 그 시대 모든 아버지들이 보여준 희생의 메타포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꾹 담은 입술로 고통을 삼키던 그 모습. 우리가 박노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그에게서 우리 아버지의 구분 등과 거친 손마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아들 박중유에게 더 큰 배우가 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아프지 말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연기하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과 배우로서의 외로움을 아들만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들 박중유는 그 기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박노식이 비장하고 고독한 영웅이었다면 박중유는 유쾌하고 친근한 이웃 같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시대를 뚫고 나간 쉐빙선이었다면 아들은 그 뒤에 생긴 뱃길을 따라 여유롭게 항해를 하는 유람선이 된 셈입니다. 박중유 씨가 방송에서 아내와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박노식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그래, 사는 건 저래야지.
내가 저걸 보고 싶어서 그토록 버텼던 거지. 라며 말입니다. 박노식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 되었고, 그 사랑의 결실은 3대째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노식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를 단순히 당뇨병으로 고생하다 간 액션 스타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병마와 싸운 환자가 아니라 병마조차 죽지 못한 불굴의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영화를 다시 봅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여전히 펄펄 날아다닙니다. 악당들에게 둘러싸여도 기죽지 않고 나 용팔이여 라고 외치며 주먹을 뻗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환자가 아닙니다. 발가락의 통증도 신장의 고통도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는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아니 그 이상을 쏟아붓는 열정, 그것이 박노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자주 엄살을 부리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건 내 길이 아니야라며 도망치고 작은 상처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아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박노식의 삶은 죽빗소리처럼 다가옵니다. 야, 임마, 발가락 좀 썩는 게 대수냐? 카메라가 돌잖아. 관객이 보고 있잖아. 그의 호통이 들리는 듯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조차 감수했던 진정한 광대. 그런 장인 정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박노식이라는 이름은 더욱더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상상 속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봅니다. 저 높은 하늘 어딘가 영화 촬영장처럼 꾸며진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 박노식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퉁퉁 부은 발을 억지로 구두에 구겨 넣을 필요도 없고 지겨운 투석 기계에 팔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했던 젊은 날의 모습 그대로 가죽 재킷을 걸치고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먼저 간 동료 배우 장동휘, 허장강 선생님과 함께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요? 형님, 지상에서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우리 아들놈 잘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그는 지금도 천국이라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액션 영화를 찍고 있을 것입니다. 박노식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용팔이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무모하리만큼 뜨거웠던 열정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평생 사랑했던 영화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한국 액션 영화의 황제,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아버지, 박노식, 당신의 영화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상영될 것입니다. 레디, 액션, 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식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